자,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뭐지? 벌써 중간 정도 왔는데, 중간이면은 그래도 많이 온 거죠? 근데 시간 되게 빨리 갑니다.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벌써 중간이고, 다른 과정들은 지금 다 끝나고 있고 막 이러는데, 되게, 토지는 원래 작년에 처음에 했었는데, 처음에 토지하니까 전부 다 토지만 하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래가지고 토지 좀 뒤로 좀 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놨었는데 숙제 미리 낼 거 올려놨는데 좀 보셨어요? 그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수업 듣고 나면 숙제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 메일로 받은 게 여기 RSA 말고 MSA 과정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한 150명 정도는 냈어요. 120명. 그러니까 한 5명인가 안 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죠. 5명 평생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과제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다.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고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관련된 내용들도 좀 나올 거고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우리 수료식 할 때 시험 보는 내용도 나올 거예요. 수료 시험 볼 거죠? 수료식 시험 볼 때 아마 나올 건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듣는 거 그대로 알고 있던 거 그대로 찍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안 봐도 상관없어요. 안 봐도 상관없는데 수료증이 안 나가잖아. 자, 오늘 거기 두 번째 페이지인가? 거기서부터 한번 볼게. 자, 여기 토지중개업이라는 게 제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계약 성사가 어렵다. 거래계약 성사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물건이 약간 크고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못하고 또 그리고 물건을 소개를 해줘봤자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이거 살게요 이렇게 고르듯이 아파트 고르듯이 나 201호하고 301호 중에 난 201호가 마음에 들어 이게 딱 정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토지 중개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걸러내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토지 중개할 때 제일 먼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사무실에 누가 딱 들어왔어요. 사무실에 중개사무소 딱 들어와서 괜찮은 토지 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커피 주지도 말고 보내셔야 돼.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괜찮은 토지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는 대한민국에 괜찮은 땅이 몇 천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소개시켜? 아예 목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공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창고 부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 사람은 목적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창고 부지야? 그러면 이제 지역 선정을 먼저 하겠죠? 창고 공장이 어디 있어요? 안성에 있대. 그럼 안성 쪽 IC에서 일단 창고는 물건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위치 선정해야 되잖아. 그럼 안성 쪽에 IC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그럼 이제 땅의 면적을 이제 찾아가서 괜찮은 땅 딱 보고 요게 제일 적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 마음이 동하면 사는 건데 괜찮은 땅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얘기는 되게 많이 듣고 정보는 다 빼가고 커피 한 잔 먹고 또 어떤 사람은 2잔 먹는 인간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전화는 안 받아요. 정보는 다 빼간 거지. 그러니까 토지는 정확하게 딱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땅 왜 사시는 거냐 얘기 물어보시면 돼. 근데 그 사람이 저 전원주택 부지로 그럼 이 사람은 목적이 딱 있잖아요. 전원주택 부지라고 했으니까 몇 평이면 되겠네. 일단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전원주택이니까 그럼 대략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대지 면적이 몇 평이어야 되냐가 이제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대략 우리가 계획관리는 제외하고 도시지역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거의 무슨 땅 아니면 무슨 땅이냐면 관리지역 아니면 농림지역이에요. 근데 농림지역은 주변에 워낙 농촌화돼 있어서 농림지역에서 전원주택 짓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관리지역이야. 그럼 관리지역 중에 보존관리 아니면 생산관리 아니면 계획관리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지? 40%예요. 그럼 몇 평짜리 소개시켜주면 되겠네? 이게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 계획관리는 40%니까 보통 전원주택이 제일 많이 짓는 평수가 40평짜리 짓거든요. 그럼 100평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럼 100평 정도 되는데 계획관리로 도로 물고 있어야 돼요. 도로 물고 있는데 그 땅이 100평이면 40평까지 짓잖아요. 근데 계획관리가 아니라 생산관리다. 그럼 몇 평 정도 해야겠네? 200평에 20평이 누구야? 200평 있어야 돼. 200평 있어야 20%니까 40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할 때 전원주택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거래되는 평수가 계획관리도 많이 거래되지만 계획관리는 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거래 잘 안 해요. 전원주택을 지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서 살 생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관리도 좋아하지만 생산관리도 되게 좋아해요. 생산관리가 오히려 좀 금액이 좀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확률이 더 높아. 금액대가 낮으니까. 계획관리는 금액대가 높으니까 거래 계약 성사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산관리로 한 2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웬만하면 경사지가 좋아, 경사지가 아닌 평지가 좋아요? 경사지가 좋아요. 경사지가 좋은 이유가 전원주택이라고 그랬잖아. 전원주택이면은 앞에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앞에 건물이 보여버리면 전원주택이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경사도가 한 5도에서 8도? 5도에서 8도에 도로 끼고 생산관리 뒤에 산 있는 거 그런 땅들이 제일 거래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투자용으로 이제 취득하려는 사람들 있잖아. 투자용으로 그냥 땅 좀 사두겠다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지 좋아해. 근데 목적이 전원주택인 사람한테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냐 그러면 선택할 때 유리한 걸 더 많이 보여줘야지 빨리 거래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의뢰인이 제일 먼저 목적이 뭔지부터 이거부터 물어보고 하고 나면 이게 실수요자인데 정말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한 사람이냐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요거만 알면 일단 내가 중개할 대상물이 50%가 줄어들어요. 뭐 좋은 땅 사주세요. 뭐 오를 만한 땅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 정보 빼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시간만 낭비하고 커피 한 잔 주고 그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0% 이상 줄어들고 난 다음에 의뢰인의 목적이 뭐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거다. 창고나 공장 같은 거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략 몇 평 정도를 원하냐 물어봐야 돼요. 왜 물어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창고 질 건데 엄청 큰 창고를 질 수도 있고 작은 창고 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뭐죠? 배웠잖아. 한계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1000평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1000평 정도 필요하대. 이거 옆에 글씨 나오네? 1000평 정도 필요하다. 여기가 도로인데 4m 도로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 땅이 지금 현재 계획관리라고 할게요. 계획관리인데 평수가 예를 들어 1000평이에요. 이게 1000평. 요거는 생산관리 1000평. 자, A하고 B하고 이 사람이 지금 창고 짓는다고 그랬는데 몇 평짜리 짓는다고 그랬죠? 연면적 몇 평짜리 짓는다고 그랬어요? 1000평짜리 짓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A 중개해야 돼? B 중개해야 돼? 얘는 계획관리고 얘는 생산관리. 난 A다.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열 분. 뭐 팔 안 듣는 분들 있어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생산관리다. 나는 B가 괜찮은 것 같다. 자, 됐어. 안 드신 분들은 이유가 뭐야? 일단 연면적이 몇 평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1000평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용적률을 알아야 되잖아. 계획관리 용적률은 100%인 건 다 알죠? 그럼 얘는 1000평 나오죠? 그리고 얘는 1000평이 안 나오네. 대지가 1000평이니까 용적률이 80%지 않습니까? 80%니까 800평까지밖에 안 나오네. 그잖아. 그럼 이제 누구는 이제 버리고 시작을 해야 돼? B는 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A를 중개했다. 그것도 사고 납니다. 도로가 4m 도로라서 안 돼. 이게 4m 도로라서 안 돼서 이게 6m 너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너 6?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너 6 4죠 배웠잖아. 연면적 2000이면 몇 평을 말하는 거죠? 너 6은 아는데 4접은 모르겠다. 이분도 있을 거예요. 에듀일파도 있잖아. 에땡땡도 있고 박땡땡도 있고 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법 규정이란 말이에요. 도로 규정에서. 근데 연면적 2000제곱미터면 2000제곱미터면 맨 끝자리 소수점 앞에 한 자리를 지운 다음에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그럼 2000평이 됐죠. 2000제곱미터지. 그러면 맨 끝자리 지운 다음에 200에다가 3 곱하면 600평에 거의 604평 정도 되는데 근데 600평 정도 이상을 지으려면 너비가 얼마여야 돼? 6m 도로여야 돼.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여기가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이거 연면적이 얼마 이상 있대? 2000제곱미터면은 뒷자리 버리고 곱하기 3하면 몇 평이에요? 600평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얼마짜리 짓는다고 그랬어요? 1000평짜리 짓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문제 생기잖아. 그럼 A도 중개하시면 안 되고 뭐도 중개하시면 안 돼? B도 중개하면 안 되니까 버리고 찾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목적이 나오면 무슨 땅을 중개해야 될지가 천천히 되는데 목적이 안 나오면 이거 보여줘도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보여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거래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어 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아는데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안 됐고 현장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면 적극적으로 브리핑만 잘하면 될 줄 아는데 목적이 맞는 브리핑을 해야지 필요 없는 브리핑을 해봤자 시간 낭비하고 나서 나중에 나랑 적성이 안 맞는다는 둥 뭐 이러면서 이제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창고 공장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묻어두고 추후에 가격이 오르면 되팔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거래가 제일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어깨 갖다 올라가 있어. 자기 한 10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대.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10억이 있는지 8억이 있는지 우리 모르죠. 그래서 10억에 맞는 땅 갖고 오면요 너무 비싸다고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제가 여지껏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바로 산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여기만 의뢰해놨겠어? 다른 데도 의뢰해놨겠어요? 그렇죠. 다른 데다도 의뢰해놓고 뭐 되게 많이 보고 엄청 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미 다른 데다가 결정도 거의 해놨는데 혹시나 다른 곳을 한번 더 알아보려고 내놓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목적 가진 사람들하고는 거래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매수자 목적에 맞게 이게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인허가가 나는 땅인지 행위 규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요거 하고 나면 내 할 일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하나씩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 창고를 짓겠다는 사람, 이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내가 확인이 돼야 돼. 이 땅에 전원주택이 된다 안 된다. 공장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인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내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땅이 나왔는데 이 계획관리야. 계획관리인데 공장 짓겠대요. 공장 가능합니까? 이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선생님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왜? 어떤 지역은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에 따라 이게 제조 공장이냐 위험물이 좀 발생되는 공장이냐에 따라 계획관리는 웬만하면 다 되는데 생산관리는 약간 농사를 짓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공해성 공업에 들어가는 제조업은 안 돼요. 그래서 공장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까지는 확인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땅이 일단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하려는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찾은 다음에 인허가가 안 나오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제 지자체 뭐도 볼 줄 알아야 돼. 조례 볼 줄 아셔야 돼. 그래서 법률만 보면 안 되고 조례까지 볼 수 있는 것만 배우면 언제 지번만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지번만 딱 주면 이거 된다 안 된다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공무원이 하는 거를 내가 할 줄 알면 되잖아. 공무원이 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나중에 뭐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된다는데 토요일 날 오면 전화 안 받잖아요. 내일 계약해야 된다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계약을 쓰고 왔는데 가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 이제 안 된다고 월요일 날 들어버리면 그 가계약한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인터넷만 되는 어떤 뭐 전기가 나가지 않는 이상 인터넷만 된다면 내가 혼자서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어디 가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뿌듯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내가 혼자 알아서 해야지. 누구한테 언제 물어봐. 그래서 요거 토지 하나하나마다 규제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계획관리인데 이상하게 또 어떤 놈은 또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이게 가끔가다 나오는 땅인데 요 땅이 있어. 요게 만약에 계획관리야. 계획관리, 이것도 계획관리예요. 그럼 여기 공장이 인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 공장 인허가가 난 거야. 그래서 이거 보고서 누군가가 여기다가 공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 공장을. 여기 쌍용인데 현대가 들어가서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 중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취락지구 지정돼 있어. 취락지구 지정돼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 취락지구 지정돼 있으면 좋은 거죠. 취공, 농공 했었잖아요, 이거.
7090 때 취락지구는 건폐율이 몇 프로로 완화돼? 60%로 완화되잖아. 그럼 계획관리가 40%였잖아. 근데 예지정되면 몇 프로로 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땅값이 한 1.5배 올라가는 땅이에요. 1.5배 올라가는 땅인데 취락지구에서 뭐라고 됐냐면 공장하지 말라고 됐어요.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취락 형성을 위해 주민을 위한 시설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제 취락에 위배 좀 약간 위해를 끼치는 시설은 안 된다라고 또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계획 관리니까 된다라고 했다가 토지공개 확인서 봤더니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 하나하나마다 규제가 다 조금씩 달라서 그게 완전히 똑같다면 되겠지. 근데 취락지구가 하나 있으면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공장 짓는 사람한테 또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지역 현황도 다르고 도시계획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땅마다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약간 브리핑할 때도 내가 이걸 장점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주택을 지으려는 거니까 취락지구 지정된 게 훨씬 좋죠. 네. 100평이었는데 40평 질 거를 취락지구 지정되면 60평 짓잖아요. 좋은 거다. 그 장점을 어필을 해야지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같은 값이면 취락지구 이 땅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이 땅은 같이 올라갈 상승률도 더 높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도 마음이 통해서 계약서 쓰겠죠. 근데 안 좋은 얘기를 굳이 뭐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면적이 100평인데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졌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건축 가능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토지 중개하시는 부분은 건축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토지만 하니까 토지 관련된 법률만 알면 된다고 그러는데 건축 관련된 거 모르면 토지 가치 분석이 안 돼요. 똑같은 100평인데 얘는 북도로를 물고 있고 얘는 남도를 물고 있어. 그럼 건물 나중에 짓고 나면 주거지역의 경우는 북도로 문해가 연면적이 더 나와요. 건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평 땅인데 이종 일반주거로 돼 있어요. 그럼 걔는 거의 대부분 용적률이 179나 180밖에 못 찾아먹거든요. 근데 이게 북도로를 물고 있으면 거의 199% 찾아먹을 경우가 있어. 용적률을 20% 더 찾아먹는다는 얘기는 땅값이 20%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가 1억이고 얘는 북도로야. 그럼 20%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10% 정도에서. 그럼 1억이면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이 유리하니까 근데 가격이 싸게 나온 거다라고 했을 때 그래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제 말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던 정보를 주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던 걸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되게 고마워해요. 고마워하면 나중에 중개보수를 줄 때도 기분 좋게 줘요. 중개보수 갖고 날라버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200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4년 중개업을 했거든요. 한양대 앞에서. 그때 삼보 에셋 컨설팅 공인중개사무소였는데 제가 삼보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삼보라고 했었는데 그때 실장님이 두 분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소공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실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실장님, 작은 실장님 있었는데 그 작은 실장님이 이제 원룸 쪽 위주로 했던 분인데 그때 중개 보수가 30만 원인가 그랬는데 저분 애가 방을 보고 계약을 하고 나서 봉투에다 30만 원을 주고 빨리 나가더라고. 되게 빨리 나갔어. 빨리 나갔는데 시장님이 갑자기 막 이러는 거야. 돈 세면서. 돈 세는데 28만 원인 거예요. 2만 원이 모자라잖아. 다시 뜨는데도 2만 원이 모자라서 나가서 찾으려니까 없는 거야, 걔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한 거죠. 전화해가지고 왜 이게 30만 원인데 2만 원 더 안 주고 28만 원 들어왔냐 했더니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랬대. 자기 30만 원 딱 넣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럼 세 보든가 지금 와서 나한테 도둑 능력 쓰이는 거냐 이러면서 하는데 순간 이 실장님이 열이 받는데 전화기를 막 달달달달 떠는데 걔네들한테 2만 원이 되게 클 수 있죠. 클 수 있는데 그런 30만 원을 2만 원을 빼려고 하는 애들하고 막 붙어서 살다 보니까 짜증이 났을 거 아니야. 근데 중개보수 주려고 안 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중개보수 1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주는 사람 눈빛이 되게 안 좋아요, 별로. 그랬잖아. 집 살 때 800만 원, 500만 원 줄 때 기분 안 좋게 줬잖아. 이제는 상대적으로 받을 사람이 되니까 또 역지사지가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줬어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한테 도움을 더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뭐 가치가 더 상승이 된다면 이 정도는 줘야지 한 생각을 갖게끔 하면 계약서 쓰고 편하게 준단 말이야. 근데 평상시에 말투도 땡땡거렸다 게다가 신경질도 냈다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중개 보수는 내가 줘야 되는 상황인데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분 좋지 않게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에 계약할 때 다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찝찝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항상 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사 오는 날짜 정해놓고 몇 호가 이사 오면 그날 아침에 그 파리바게트 같은 데 가서 케이크 사갖고 갖다 주고 막 그랬거든요. 번성하셔서 나가시라고. 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되게 웃긴 게 한국 사람은 뭔가를 받으면 되게 잘하게 돼 있어요. 뭘 먹여야 돼. 입에 참 넣어야 돼. 이렇게 주면 나중에 지나가다가 인사라도 하고 음료수라도 사고 오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먹히는 시장이라서 평상시에 이제 대외 관계 잘 해놓는 게 맞아요. 아까 누가 저 선물 주고 하셨거든요. 그럼 저분이 질문하면 내가 대충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난 받고 싶지 않아. 근데 주셨잖아. 근데 내가, 응?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사람이 받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 그거.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생각을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 제가 찍어 놓은 건데, 이게 언제 찍은 건지 아세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제 사진기로 찍은 건데, 2002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2003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근데 지금 2002년하고 2003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몇 년 지났죠? 지금 또 가보시면 얘랑 똑같이 돼 있어요. 지금 중개사무소 들어가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이 20년 지나면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 2002년도에는 아이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2002년도에 폴더폰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는 나라가 돼버렸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많이 올라갔고 지금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제일 많이 안 바뀐 시장이 이 부동산 중개 시장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샀던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고 그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벌써 이제 장성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분이거나 새로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이겠지. 근데 그들은 이 분위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중개업을 할 때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인식을 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최근에 사람들 MZ세대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는 그들이 집을 보러 다녀야 되고 원룸 보러 다녀야 될 세대인데 그때랑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잘못한 게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고객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데가 여기죠. 고객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앉아. 근데 여기 이제 항상 바로 옆에는 개공이 있어요? 소공이 있어요? 항상 소공이 있죠. 소공 절로 가, 이러잖아요. 개공은 이제 이쪽에 있죠. 앉아 계시죠. 근데 이제 소공이 이제 없는 상태야. 근데 이분이 들어왔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아파트 뭐 얘기하고 있다가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전화를 받아야 돼요. 이분하고 대화를 끊고 전화를 받아야 돼. 일단 고객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아야 돼요. 응? 전화 안 받아야 되는데 띠리리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화 받으면 이분하고 나 대화가 끊어졌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대화를 하다가 3초 이상의 정적이 나면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대요. 엉덩이를 들게 돼 있다고. 근데 지금 봐요. 지금 현재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 받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가만히 이제 할 게 없잖아. 근데 옆에 왼쪽에 뭐가 바로 있어요? 뭐 있어? 그럼 일어서가지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의자 배치를 문 옆에 안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당도 보시면 문 옆에 식당에 의자 없잖아. 돈 안 내고 도망갈까봐 안쪽으로 넣어놓잖아요. 하다못해 고객 다 안쪽으로 넣어놨는데 우리는 전부 다 대부분 고객이 문 옆에 있어요. 바람 불면 춥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안쪽으로 넣어서 배치해야 나중에 가더라도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다리라도 걸잖아. 좀 이따 가라고, 좀 이따 가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배치를 하는 것도 나중에 가서 뭐 풍수도 좋고 뭣도 좋고 다 하지만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편하게끔 배치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그런 생각 저도 없었는데 항상 가다 보고 뭐 사무실 가서 보고 하다 보면 여기 배치 별로 안 좋게 된 것 같은데 라고 그러면 제가 정말 아닌 것 같으면 얘기를 해드리는데 기분이 또 나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사진만 몇 개 찍어 놓고 나중에 강의할 때 이거 배치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냐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자기가 알아서 가서 바꾸면 하는데 그래서 남의 사무실을 많이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도 알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어떤 땅이 좋은 토지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일단 커피도 주지 마세요. 땅을 매입하고 싶은데 유의할 점 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유의할 게 뭐야 그러면 앉혀놓고 내가 3시간 4시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게 왜 사시는 건데
뭔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 물어보고 이 사람이 한 3초 정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래 계약할 성사율이 완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막연한 정답이 없잖아, 저건. 그래서 설명도 포괄적으로 하게 되니까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물어보고 나서 내가 준비를 시작하시면 된다. 그게 토지 중개할 때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중개할 때 피해야 할 유형은 저런 유형이고 토지할 때. 그럼 제가 좀 전에 설명할 때 토지 설명하면서 공법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이거는 왜 공법을 2차 과목에 넣어놨냐면 예전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 1차 과목이었어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 10회 때인데 10회 때 처음 강의할 때 한문이었었어요. 시험 문제가 한문으로 나와서 강의를 할 때 한문으로 했었어야 돼. 지금 여러분은 33회죠. 그럼 그 23회 지나면서 11회 때인가부터가 한글로 바뀌었을 거야. 한글로 바뀌고 그 한글로 바뀌면서 여성분들의 참여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10회 때가 IMF 터질 때였기 때문에 10회, 11회, 12회 때가 사람이 제일 많을 때였어요. 97년도 IMF 터지고 나서 98, 99, 2000년 넘어올 때가 공인중개사 학원에 400명이 그냥 꽉 차가지고 옆에 돼지머리 있죠, 돼지머리. 지금은 저렇게 평면 TV죠. 돼지머리 같이 두꺼운 거 있어요. 그걸 벽에다가 한 5개 걸어놓고 막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영상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 있죠. VHS 빌려가서 나중에 하도 많이 봐가지고 늘어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요. 테이프가. 뭐 그러던 시절이었다가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실무 나오니까 공법 빼고 뭐 써먹을 게 없는 거야. 다 나오면 다 공법 문제 아니면 세무 2개예요. 중개사법을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뭐 민법을 물어보면 변호사한테 가죠. 듣기 관련된 건 법무사한테 가고 세무 관련된 건 세무사한테 가는데 공법 관련된 거는 공법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사한테 가는데 중개사가 대답을 못해. 왜? 꽈락 겨우 넘었잖아. 꽈락 넘어서 합격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잘 하신 분도 있죠. 잘 하신 분이든 못 하신 분이든 합격을 했지만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돼서 풀어야 되는 거는 이게 배우지 않았거든. 왜? 시험을 위한 자격증을 땄지 실무를 위한 자격증을 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중간에 이제 건물 지어보고 뭐 분양해보고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사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를 알면 요때 써먹겠구나를 이제 아니까 강의가 이제 실무 강의를 한 거지. 처음에 저 실무 강의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실무 강의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안 해봤잖아. 내가 안 해보고 강의를 하려니까 자신감도 없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하겠고 이거 내가 왜 하지? 막 이런 생각 들어서 안 하려다가 일단 땅에다가 건물 지어보자. 그래서 뭐 건물 짓다 보니까 야 공법에서 쓰는 게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요거 나중에 실무 나갈 때 요건 꼭 알고 가야 되겠다. 얘기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 강의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강사 하시는 분들이 다 실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론만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왜 이론만 하시는 분들 질문하면 답변 못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강사도 찾기가 힘들어. 공인중개사 중에서 잘하신다고 해서 강의해달라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막 이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한대. 그래서 한 주 하다 그만두고 막 이런 분들 많아서 강사 섭외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 강사진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10년 이상 중개업 하신 분도 지금 공법 공부를 다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바뀌었어요. 10년 전하고 바뀌었고요. 현재 재개발 재건축은요. 예를 들어서 한 20회 때 25회 전까지 따신 분들은 그 법이 아예 바뀌면서 그때는 재개발법이고 정비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재건축이 주택법에 들어가 있었고 주택법 이름이 주택건설 촉진법이고 막 이래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다시 배우지 않으면 단어 자체를 못 알아들어.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없었던 단어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대상지역도 이분들은 시험 공부한 적이 없거든. 들어는 봤잖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근데 4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조정대상지역이 뭐냐 그러면 뭔가를 조정하겠죠? 그래. 뭘 조정하는 거 거기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 뭘 조정하는 대상 지역이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앞에 청약을 생략한 거야. 처음 듣는 척하네 또. 청약 경쟁이 과열된 지역이 있고 청약 경쟁이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 얘네들을 조정해서 여기는 대출을 좀 규제를 강화해서 집을 살 때 못 사게 해야겠다. 대출 규제 해라. 너 투기할 거 아니야. 너 거주해 2년 동안.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대출이 좀 잘 나오겠네? 2년 거주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투자를 해도 되겠네요? 전매도 가능하면 샀다가 좀 이따 팔면 되겠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냐 안 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4년, 5년 전에 배우신 분들은, 자격증 따신 분들은 조정 대상이 모르니까 물어 TV에서 나오는 거 듣고 감 갖고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조정 대상이 뭐 하냐 그러면 청약인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내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했는데 좀 똑똑한 애가 와서 물어봤는데 내 이상한 소리 했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수준 떨어지는 거지 이제. 우리 자격증 딸 전문가인데 전문가로서 내가 대답을 하려고 했더니 물어보는 건 온통 공법이고 근데 공법 안 한 지 오래됐고 내가 대충 어떻게 기회 좋아가지고 붙었는데 막상 또 안 해봤기 때문에 내 입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요 사진은 여기가 지금 롯데월드죠. 터프하게 공사할 때인데 보통 우리가 이쪽을 재건축한 지역이라서 여기는 법률 적용 자체가 무슨 법 적용 받는 거냐면 주택법 받죠? 그때 배웠을 때 우리 주택법 받았잖아요. 몇 개 기준이라고 그랬지? 몇 개를 기준으로라고 그랬지? 30세대 이상을 지면 주택법으로 가고요. 30세대 미만이면 어디로 가서? 건축법으로 갔잖아. 그럼 요즘에 최근에 리모델링 막 활성화돼 있죠. 막 리모델링 한다고 막 하더니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신도시는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용적률 뭐 상향 조정 500까지 해주겠다. 막 하잖아 지금. 안전진단은 뭐 웬만하면 통과시켜 주겠다니까 재건축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신도시가 아닌 지역은 리모델링 가야 되거든요. 그럼 리모델링을 할 때 증축이 가능합니까? 수직 증축이? 수직 증축 가능하죠? 몇 개 층까지 가능하지? 3계층까지. 14층 이하짜리 아파트는 14I 그랬잖아. 14층은 2계층 이하까지 되잖아요. 근데 3계층 돼도 3계층까지 안 줘요. 그럼 걔네들 나중에 증가된 거 보면 다 29세대 들어있어. 왜 29세대 들어있을까요? 30세대 되면 주택법 받아요. 주택법 받으면 분양가 상한제 받는단 말이야. 분양가 상한제 받으면 전매금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29세대 지금 건축법이니까 분양가 상한제 안 받아요. 그럼 분양할 때 비싸게 팔아도 되잖아요. 그럼 그 수익은 다 조합원한테 가겠네? 그럼 분담금 줄어들겠네. 그러니까 29세대까지만 짓고 큰 평수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적용하는 게 구분되는 게 30세대 기준이다 보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주변에 가면 아파트들 보면 대부분 주상복합 보면 전부 다 49층이죠. 다 49층에 198m야. 아, 왜? 초고층이 50층이잖아. 오따 높다 기억나요?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되잖아요. 그럼 걔는 이제 초고층 되면 이제부터 규제가 피난 안전구역 규제가 더 강화되고 그럼 중간에 층이 날아가 버려 한 층이 분양이 안 돼. 그럼 49층까지밖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 규정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배웠던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그럼 이제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게 아까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일 때? 또 이제 아파트 가보면 중간에 이렇게 줄 띠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고층 아파트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띠가 있는 거 있거든요. 타워페이스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여기 피난 안전구역은 뻥 뚫려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게끔 해놓은 게 있거든. 그럼 여기 피난 안전구역 위층 있는 집이 되게 비싸요. 왜 비싸? 얘 뛰어다녀도 뭘 안 해. 층간소음에서 빠지거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시끄럽다고 뭐라 해. 사람들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거 둘 중에 중개할 때 어느 게 더 유리하다. 왜 이렇게 유리하다. 뭐, 애기까지 키우네. 층간소음에 대해서 벗어나셨네. 뭐 이래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닌 게 있어야지. 피난 안전구역은 대피주지만 배웠고 용적률에서 빠진다만 배웠잖아. 근데 실무상에서는 저게 피난 안전구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층이 약간 층간소음에서 벗어나서 좀 사람들이 좀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싸더라. 뭐 이런 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배웠던 거를 적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공법은. 저기 우리가 농지법은 배웠는데 이건 안 배웠어요. 산지관리법 안 배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야 중개할 때 다시 공부 시작해야 돼. 그럼 산지관리법이면 이제 임야다. 임야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존산지랑 준보존산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중개하는 거 딱 보면 보존산지 거의 중개 안 돼요. 그러니까 버리세요 그냥. 준보존산지라고 써있으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존산지를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돈 낭비 되니까. 임야인데
보니까 보존산지야. 근데 보존산지인데 도심지 외곽에 바로 붙어 있어. 그러면 또 생각 다시 해봐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으면 아마 공익용 산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산지가 두 개로 나눠져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눠지는데 개발제한구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제한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지면 보존산지에서 풀릴 수 있는 땅들이라서 공익용 산지는 조금 봐요. 도심지 외곽에서. 근데 임업용 산지는 절대 안 풀려요. 잘. 임업이 뭐지? 임업. 나무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종자 채취 나무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종림, 보호수 뭐 이런 것들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형질 변경하면 안 되잖아. 거의 개발이 허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문제라서 보통 이제 경사도가 되게 높으면 산림이 우거져 있을까, 텅텅 비어 있을까? 사람이 못 올라가니까 이게 산림이 되게 우거져 있어요. 경사지가 높으면. 경사지가 낮아질수록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베가거나 해가지고 여기가 농사로 짓는 땅들도 좀 많아. 지목은 임야인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농사져요. 이런 걸 토임이라고 그래요. 토지 임야라고 그래서 지목은 임야인데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개발행 허가 좀 잘 나는 이유가 경사도가 높을까요? 좀 낮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사도 25도 이하까지는 개발행 허가를 해주는데 25도 이상이면 허가 자체 안 해줘요. 산림 훼손한다고 해서. 근데 이거 25도가 지자체별로 달라요. 평택 같은 경우는 15도인가 그래. 25도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돼 있는데 안성은 25도로 돼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평택은 15도예요. 그래서 안성 예를 들어서 평택을 땅 사기 전에 안성 가가지고 내가 경사도 한 20도짜리 땅을 사서 개발행 했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평택 바로 건너편에 있는 평택이에요. 그래서 땅을 샀는데 얘는 18도니까 기존의 개보다 각도가 낮잖아요. 개발에 허가 나는 줄 알고 사거나 중개했는데 평택은 경사도가 뭐 15도예요. 그럼 18도는 개발에 허가가 안 나요. 그럼 산 사람이 가만 안 있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산지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경사도, 주변의 묘지, 농지는 축사 조심해야 되고요. 임야는 묘지를 조심해야 돼. 뭐 하려고 그러면 묘지 껴 있으면 제사자 찾아야 되고 또 이제 옮겨야 되잖아 묘지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토지 쪽을 할 때는 이 임야를 한다 그러면 임야에서 조심할 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책 마지막 쪽에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규제가 좀 강화됐습니까? 완화됐습니까? 강화됐어. 작년 8월 달에 엄청 강화됐잖아요. 농지는 누구만 소유할 수 있어요? 농업인이 아닌 자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외 18개 배웠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국가, 지자체, 두 번째가 학교, 농업, 연구단체, 생산자단체, 3번이 뭐예요? 상속 있었죠. 네 번째가 뭐였지? 체험영농. 5번이 8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할 때. 그리고 6번이 농지 전용 허가 신고했을 때, 농지 전용 협의했을 때, 그리고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 개발농지, 1500 미만 개발농지, 뭐 이렇게 해서 18개 배웠거든요. 그 18개 중에서 우리가 중개를 할 사람인데, 일반인이 취득할 때 제일 많이 취득하는 형태가 뭐예요? 체험농농이에요. 체험농농 거의 80%가 체험농농인데, 이들이 원하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겠네. 체험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면 302평이죠. 0.3025니까. 0.3025를 1000에 곱하면 302평이잖아요. 그래서 농지 거래될 때 제일 많은 거래가 200평에서 300평 거래가 제일 많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내가 1000평 있으면 200평으로 5개 쪼개가지고 파는 게 제일 좋아. 왜?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그래서 1000평짜리 매각 물건으로 나오면 평당 100만 원 나왔다. 근데 200평짜리는 나오면 평당 120에 나와요. 왜 120은 살려는 사람이 많거든. 200평짜리니까 일반인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0평짜리는 농업인이어야만 되고 농업 경영계획서 써야 되고 취득한 다음에 농사 안 지면 농지 처분해야 되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나오고 불편하거든요. 체험용농은 그냥 씨 한번 뿌려놓고 그냥 가면 돼. 처음 했다고 보면 되잖아. 근데 이 농업 경영계획서 써가지고 이행을 안 했을 때 농지 처분사유에 해당되면 이행강제금 또 2호 공감이잖아. 2호 공감. 공이 뭐죠? 공시지가, 감.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중에 높은 금액의 25%대리잖아요. 10억짜리면 2억 5천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취득하고 나서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영농으로만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니까 앞으로 농지 중개할 때는 대부분이 200평에서 300평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거래도 그게 제일 많고. 그리고 요거 지금 도심지거든요. 도심지에서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이 오래된 건물을 중개할 때 조심할 게 넣어볼까? 여기 이걸 확대해볼까? 여기가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이에요. 재개발 구역인데 내가 중개사무소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고 있어. 근데 누가 왔는데 내가 매물이 있는데 이 앞에 연립주택 301호 다세대 주택 뭐 다가주택 있고 땅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중개사무소 오더니 요 땅을 사겠대. 땅이 요게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 땅을 사려고 온 사람은 왜 사려고 왔죠? 이 사람? 내 중개사무소 재개발 구역인데 재개발 구역에 살 분도 있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진도 나갔나? 나왔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 사람이 재개발 구역 와서 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60제곱미터짜리를. 이 사람이 왜 살려는 거죠? 이거를 용어를 잘 써야 돼. 이걸 좀 법률 용어로 써야 돼요. 뭐 좀 약간 비속어 같은 거 쓰지 마시고 법률 용어로 썼을 때 재개발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를 분양 자격을 갖고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이 사람이 조합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땅을 사면 조합원이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이제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사시면 조합원이 됩니다.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재개발 안 했는데? 여기 있는 땅이야. 나대지로 60제곱미터짜리 땅인데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 되어야 되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등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면 되는데 지상권자는 분양 자격이 없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되거나 뭐 건물 소유자가 돼야 돼. 토지 소유자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조합원 됩니까? 이게 무슨 구역이에요? 재개발 구역이잖아.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이 돼요. 근데 재건축이었으면 조합원이 안 되지.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건축물과 부속 토지 같이 가진 자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하고 땅이 같이 나오는 거를 중개하시면 돼, 재건축은. 근데 재개발 구역은 토지만 중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토지만 중개해도 상관이 없는데 얘는 분양 자격이 없어요. 얘는 지금 무슨 시에 지금? 건국대학교니까 서울시잖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분양 자격 이렇게 써가지고 뭐라고 써놨냐면 조합원인데 그가 소유한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렇게 됐어요. 총 면적이 얼마라고? 근데 지금 얼마네 이거? 60이면은 이 사람은 분양 자격이 있다 없다? 조합원은 되는데 뭔 없어요? 분양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 조문에는 입주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분양 자격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럼 쟤는 분양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얘가 옆에 보니까 조그맣게 해가지고 40제곱미터짜리 땅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요걸 같이 사면 얼마 되는 거죠? 그 앞에 총 면적 90이라고 써 있어요. 총이란 단어가 합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법조문 해석을 할 때 총 90제곱미터란 말은 합쳐가지고 90 이상이면 분양자격 주겠다는 거야. 근데 토지의 장점이 뭐냐면 싸요. 그러니까 같은 프리미엄을 가져가도 여기 조합원이 돼서 프리미엄을 2억을 먹을 건데 이 땅을 가져도 2억을 먹어. 근데 이 집을 살려면 4억이 들어가는데 이 땅은 1억이야. 그럼 나 1억 넣어가지고 프리미엄 2억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사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재개발 구역은 땅 투자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땅이 구역 지정되기 전에 분할돼 있었어야 돼요. 지정되고 나서 분할하게 되면 분양 지분 쪼개기 한대잖아. 지분 쪼개기를 하기 전으로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 도지사가 투기 우려 있다고 지정 고시하는 날 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전에 분할이 되어 있는 토지면 분양자격을 주겠다. 그때 중개하셔도 돼.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서 중개하실 때는 재개발 관련된 공부를 안 하면 중개를 못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 개념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인 건 알잖아요.
재개발 구역이니까 조합원은 되겠구나. 조합원은 되는데 무슨 자격은 없다. 그럼 분양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찾아봐야 돼요? 조례 찾아고. 조례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조례 찾으려면 사이트를 들어가실 때 제 카페는 다 아시죠? 제 카페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보이세요? 요거 클릭한 다음에 일단 법제처의 뜻이 뭐냐면 법을 제정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련 신법이나 개정되는 거나 제정되는 건 다 여기다 고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법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조례 보러 들어온 거예요? 조례 보러 들어왔는데 조례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일단 정비법을 볼 건데 지금 여기가 어느 시였죠? 지금 좀 전에? 서울시였죠? 그럼 서울시 정비조례를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치는 방법을 외우라는 거지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갑자기 뭘 물어봤을 때 내가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을 능력만 있으면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뭐라고 쳐야 되지? 서울시라고 치면 안 나와요. 서울특별시라고 쳐야 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이렇게 쳐야 돼요. 벌써 하기 싫어졌지? 이게 하기 싫어진 이유가 못 알아들으면 하기 싫어지는 거야. 근데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남들한테 못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쳐볼까? 도시 및 주거만 쳐도 돼요. 그럼 이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안 나오는지 보여줄게. 얘 아까 뭐 찾으라고 돼 있는 사이트라고 그랬어요? 이 법제처 사이트는 뭐 찾는 사이트야? 법 찾는 사이트, 법을 만드는 데야, 조례 만드는 데야. 그러니까 법이 조례는 안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눌러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자치법규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저 자치법규를 눌러줘야만 나오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나오니까 없는갑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치법규 눌러줘야 돼요. 누르면 여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도 나오고 여기 있다. 5번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라고 써 있죠. 이거 클릭하면 이제 이거는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중개업 하실 때 얘만 보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하시는 분은. 내가 수원이다. 그럼 수원시 조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수원은 어디 걸 베꼈을 것 같아요? 그죠? 서울지방의회가 만든 거를 베껴놨지 얘네들이 그냥 독창적으로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서 숫자가 약간씩 다르거나 비슷하거나 이래요. 그럼 볼까? 지금 현재 제가 재개발 분양 자격 보려고 들어왔으니까 이게 서싱 여기 있다. 관리처분 계획 있고 여기 재개발 분양 대상 36조. 네, 36조 볼게요. 전화 왔는데 거?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됐어. 자 여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럼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이 되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이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토지 등수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언제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되기 전까지 땅 사시라는 얘기잖아요. 그 소유권 이전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하면 중개해야 돼 말아야 돼 그 판단을 못하니까 손님 보내는 거라고.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해야지 이 사람이 쓸 거 아니에요. 첫째, 종전에 건축물이 있었다. 근데 주택인데 뭘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물 중에 조합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도 포함해서 그럼 결론은 가로꼴을 빼면 건축물 중에 뭐 가진 사람? 주택 소유한 사람이면은 분양 자격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주택이 있어. 근데 이게 주택이 있는데 한 평짜리야 만약에 이거 분양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 100평이면 있죠. 왜? 평수 제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한 평짜리도 딱지가 막 1억, 2억 붙어 있었던 거야. 법조문에 건물 갖고 있으면 준다잖아요. 근데 상가 가지고 있으면 안 줘요. 왜?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 재개발 구역에서는 상가 갖고 있어야 돼? 주택 갖고 있어야 돼? 평수는 상관이 없어. 근데 무허가 건물인 거야. 이게. 무허가 건물이면 줘, 안 줘요? 준다잖아, 여기. 특정 무허가 건물 중에 조합의 정관이 정한 건물 준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무허가 건물은 보통 땅이 시유지예요.
그리고 건물만 지었는데 이게 1970년대 건축 허가 받기 전에 그때 즉 허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지었던 거는 다 무허가죠. 허가 제도가 없었으니까. 허가 제도가 생기고 난 후에 허가를 안 받은 것도 무허가죠. 그래서 얘네들이 말할 때 기존 무허가, 신발생 무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기존 무허가 건축물인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원래 있었던 거죠. 그냥 이렇게 분양자가 준다고. 그럼 신발생 무허가는 안 줘요. 왜? 건축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진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땅 봐볼게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무슨 면적 써 있는?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도 있죠. 그래서 총이란 말은 다 더해도 된다는 얘기고 얼마? 근데 여기는 서울시는 90이지만 부산은 60이고 수원은 뭐 70이고 뭐 다 달라요. 예. 지금 내가 일하는 곳이 서울시다. 그럼 서울시 조례상 90제곱미터여야 되니까 39, 27평. 근데 총이란 단어는 30, 33개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요런 경우 있어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90까지는 준다는 얘기죠. 그럼 89는? 그럼 제일 억울한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89면 그 땅값이 비싸면 드리겠대요. 예를 들어서 80제곱미터인데 상업지역이었던 땅이야. 평당 막 5천만 원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야. 근데 여기서 아파트 짓는데 이 아파트 짓는 거 중에 가장 작은 평형 있죠. 작은 평형대가 4억이 분양한대. 얘는 5억짜리 갖고 있는 애야. 그럼 얘는 줘야 되죠. 그래서 3번에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즉 내가 갖고 있던 땅의 총 권리가액이 한 5억이다. 근데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 추산액 이상. 그럼 제일 작은 아파트 13평짜리가 4억짜리다. 그거보다 더 크죠?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얘네들이 분양 자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조례를 찾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손도 못 대는 거고 찾았는데 법조문 들어왔는데 어디서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눌러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봐두셔야 돼. 내가 재개발 전문가가 될 거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공법 그래서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안 배웠죠. 왜? 시험은 조례를 내요 안 내? 안 내요. 법만 내잖아요. 법령만 내니까 우리 거기까지만 배웠고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조례는 실무상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를 못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재건축인가 재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도 조만간 어떻게 될 거냐면 싹 밀어가지고 아파트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재개발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합 분양 자격이 있냐 없냐 구분하는 것만 하시면 중개업은 일단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04년, 2005년도에는 제가 석사도 재개발 재건축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 분양 자격이 처음 법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2005년도인가 교통회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교통회관에 1000명이 넘게 왔어요. 그 다 중개사분들이에요. 근데 이 분양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개사 입장에서는 법이 바뀐 거를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책 한 번 썼더니 책 출판 현장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녔어요. 그때 뉴타운 나오고 했을 때였어요. 2005년도가. 그래서 2차, 3차 뉴타운 발표할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이 다 분양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석사 논문이 분양 자격에 관한 분석이에요. 제가 석사 썼던 게. 근데 너 왜 근데 토지하고 있냐?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냐면, 잘 봐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내가 나갔다가 들어갈 아파트죠. 근데 구역 지정되고 입주할 때까지 보통 10년 정도 걸려요. 제가 부가현 뉴타운 1-3구역 재개발 구역 조합원 감사였거든요. 부가현 뉴타운이라고 이대역 내리고 아현역 있어요. 그 사이에 가구 거리는 저쪽이고 여기 보면 싹 밀어가지고 이편한 세상 아파트 지어놨거든요. 그 옛날에 아파트가 아니라 다 단독 다세대 막 이거 있던 데야. 거기 이제 뉴타운 들어가면서 재개발 구역인데 그 1-3구역이 서울시에서 역사상 제일 빠른 구역이에요. 구역 지정되고 10년 걸렸습니다. 제일 빨랐던 지역이 10년 걸렸어요. 그럼 어떤 데는 15년, 20년 걸린 데도 있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데도 많아. 뉴타운이라고 해서. 잘 봐요. 그 사이에 요 아파트 내가 입주할 건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요 아파트가 지금 현재 30평형대로 얘기할게요. 이 아파트 처음 분양할 때 5억이었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8억까지 간 거야. 8억까지 간 거야. 근데 이 아파트 살려면 몇 억 주고 사야죠? 8억 주고 사야 되는데
여기 지역은 싹 밀어가지고 아파트를 치면 조합원이 700세대인데 1200세대를 짓는데요. 그럼 일반 분양분으로 대략 500세대 나오죠. 그럼 일반 분양을 받을 때 이 조합원들은 싸게 받을 거고 일반 분양분은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팔겠죠. 근데 얘가 8억인데 얘가 8억에 나오면 누가 이거를 사지 누가 언제 기다려 이걸. 그죠? 얘보다 싸게 나와야 되죠. 그럼 7억의 분양가를 잡았어요. 그럼 내가 아파트 사는 방식은 이걸 8억 주고 살 수도 있는데 이거 청약 넣어가지고 당첨되면 7억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7억 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7억보다 더 싸게 받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빌라 하나 샀어. 근데 분담금을 내고 뭐 하고 하니까 30평형대에 가는데 5억이면 된대요. 5억이면 된대. 그럼 분담금은 2억만 내면 되죠. 3억짜리 샀으니까. 그럼 2억 내가지고 5억짜리 받았지만 몇 억에 팔아요? 프리미엄이 3억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이 빌라는 3억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빌려 사는 게 맞아요? 이거 창업 이거 당첨되는 게 맞아요? 이거 사는 게 맞아? 빌려 사야죠.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라고 하는 거잖아. 재개발 투자라고 그러지 재개발 투기라고 하진 않아요. 왜? 시간이 길거든. 왜? 사놓고 구역 지정되고 조합원 돼가지고 돈 내고 이래가지고 입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 그만큼 프리미엄 먹어야죠. 당연히. 근데 문제가 진행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밀었어. 관리처분 인가 났어요. 4인분 관. 시작하는 건 관리처분 인가 떨어져야지 철거 들어가잖아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경축 관리처분 인가 넣고 여기 옆에 이주비 지원 어떻게 써 있어요. 이사 가려면 이주비 받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 돈 받고 내가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싹 어떻게 했겠네? 밀었겠죠. 잘 봐, 이제. 밀었어. 근데 이 아파트가 9억까지 갔어요. 근데 갑자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어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오면서 9억까지 갔던 게 얘가 5억으로 떨어졌어요. 자, 5억으로 떨어졌어. 이거 사업해야 돼? 하면 안 돼? 하게 되면 얘 분양할 때 이거 일반 분양 얼마에 팔아야 돼? 5억에 팔아야 돼. 그럼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 그러면 얘 사업을 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 그럼 중단을 해서 2008년도부터 중단을 다 했어. 서울 전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올스탑이었어요. 근데 아까 집값이 떨어졌는데 2010년하고 11년, 12년도에 제일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HP라고. 휴대패커드 아니야. HP.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가 뭐냐면 이 집이 9억 이럴 때 샀는데 대출 껴서 샀겠죠. 대출 한 7억 끼고 2억 현금 넣고 해서 갖고 있었어. 10억 갈 줄 알았죠. 10억 갈 줄 알았는데 몇 억 됐어요? 5억 됐어. 그럼 이걸 팔면 어떻게 되지? 내 돈 2억 날리고 2억 대출 못 갚죠? 5억 갚아도 2억이 남잖아. 빚이 2억이 또 생기고. 그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7억에 대한 이자 계속 내야 되잖아. 집은 있는데 집은 없는데. 집은 있는데 가난해지죠. 그래서 하우스 있는데 푸어 됐다. 하우스 푸어예요. 그게 영끌족이잖아 지금. 그럼 저 사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12년, 13년, 14년까지 바닥이다 했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집 사면 취득세 감면해주겠다.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안 내게 해주겠다. 나오니까 슬슬 거래를 시작했어요. 그게 14년 6월 달이야. 14년 6월에서 5월 달에 바닥 쳤고, 그 다음부터 15년부터 이제부터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럼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사업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부가형 유타운이 15년도에 다시 착공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7년을 쉬었다고. 7년 쉬었다가 그때 15년도에 다 분양 떨어버렸어요. 집값 올라갈 거 뻔하지 않냐. 그래서 16년, 17년, 18년까지 계속 상승이었잖아. 요때가 서울시 집값 2배 올린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람들 그때 돈 다 번 거야. 다 풀고 나갔죠? 그럼 지금 현재 쭉 올라갔다가 22년 작년 10월 달에 10월 달부터 영끌종 마지막 막차 타고 지금 떨어지시 하죠. 그럼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올해하고 내년에 재개발 구역에 먹을 게 없어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판단을 하는 거는 기존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재개발 구역에서 한번 해볼 거야 했는데 역사도 모르고 있으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뒤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냥 일단 무조건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아시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다 우리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시 또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든다면 가도 돼.
그건 나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미국 대통령님도 모르시는 거다. 예. 금리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말에 금리가 좀 올라가서 분위기 좋아진다. 그래서 반전 쳤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헬리오시티 있죠. 헬리오시티 지금 16억까지 떨어졌어. 23억에 거래되는 게 작년에. 23억짜리가 16억이면 몇 억 떨어진 거예요? 7억.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15억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15억까지 떨어지면 이제 차고 올라가겠죠? 그때쯤엔 재개발 다시 활성화돼요. 그럼 그때 가서 중개업하셔도 돼, 거기서는. 그럼 그 시기까지는 내가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RSA나 MSA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해놓고 내가 적절한 시점에 뭘 하는지를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라고 하면은 분명히 네가 하라고 그랬잖아 이럴까봐 이런 과정이 있으니 그래도 내가 지금 분양권 할 때다. 나 입시장 가서 좀 배울래.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개도 다 모르고 그냥 그 재개발만 하고 내가 가겠다. 이거는 위험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좀 알아두고 하셔라. 하나 볼까? 여기가 어디냐면 테헤란로거든요. 테헤란로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영동대교 가는 길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여기 있죠. 이거 아세요? 삼성동 아이파크.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여기 오른쪽이 전지현 살아요. 전지현. 여기가 권상우서입니다. 사장은 도다오는 거야 하는 애 있잖아. 권상우 살아요. 권상우하고 저 둘이 사는데 저기 원래 세 동짜리였었거든요. 세 동짜리였던 게 이제 두 동으로 진 건데 한강 높이 걸려서 보통 제일 비싼 아파트 주변이 땅값이 싸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 유명한 경기고등학교인데 경기고등학교고 요 앞에가 이제 전용주거 지역이고 일반 주거 섞여 있어요. 그럼 여기가 청담역입니다. 청담역이고 여기 있는 물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봐요. 여기 있는 집이 한 채가 나왔는데 이게 토지 중개하는 거예요? 건물 중개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집이 전용주거인데 45년 됐어요. 45년 됐는데 이 건물 튼튼하고 이러면 안 좋아해. 예. 새로 지을 땅이잖아 저거. 그럼 좀 기존의 건물을 없애고 땅으로 설명을 해서 브리핑을 가야 되는데 이 건물에 대해 브리핑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대지라고 해요. 나대지니까 얘는 이제 뭐 중개하는 거야? 토지 중개예요. 근데 사람들이 토지 중개하면 전부 다 농지, 임야 이것만 생각하는데 서울시에 오래된 가구가 120만 가구 있어요. 그럼 120만 필지를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거야. 토지 중개라는 게. 그럼 그 사람한테 뭘 설명해야 되죠, 이제? 이 땅에 이런 건물 질 수 있어요. 몇 평 질 수 있어요. 연면적 얼마 나와요. 나오면 이거 주변에 거래된 게 얼마까지 가니까 차익 수익률 얼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변에 임대료 얼마 받으니까 월세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내가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들어가면 이 동네에 청담동 딱 치면 임대료 얼마 신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모아가지고 평균 얼마구나 그거 가지고 계산해서 평당 10만 원이면 10평짜리다. 그러면 월세가 100만 원이 저기네. 그래서 여기 월세 100만 원이니까 방 8개가 나왔어. 그럼 이제 800만 원 월세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어. 근데 앞으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물건이 나왔는데 가격이 50억짜리인데 요 물건이에요. 여기까지가 경기고등학교 부지고 요 앞이 청담역인데 역 주변은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예요. 근데 색깔이 얘랑 다르죠. 이 옅은 게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가 전용주거 지역이었거든 전체가. 근데 여기 색깔이 좀 이렇게 진하고 약간 흐리죠. 여기가 일종 전용주거고 여기 일종 일반 주거예요. 그럼 요 땅하고 일반적으로 가격 차이가 2배 나야지. 용적률이 2배 차이 나니까. 근데 얘가 원래 일종 전용 주거였었거든요. 일종 일반 주거로 써 있는 거 있지. 일종 전용 주거였어요. 근데 요게 물건이 나온 거야. 그래서 토지 공개 확인서를 뜯었더니 지금 현재 거래된 게 2017년도에 평당 4,200이니까 56억에 거래가 된 건데 이 땅 토지 공개 확인서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몇 종 일반 주거? 일종 일반 주거인데 옆에 입안이 결정이 현재 보류된 상태예요. 옆에 뭐라고 써있니? 일종 전용 주거였는데 도시공관리계 입안 결정이 돼서 일종 일반 주거 결정이 되는 게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뭘로 써야 돼? 일종 일반 주거로 써야 돼? 일종 전용 주거로 써야 돼?
전용 주거로 거래해야 돼요.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일 때는 건폐율이 얼마죠? 50에 용적률이 100. 그러니까 100평이면 50평 줘서 2층밖에 못 짓는 땅인데 이게 이종 일반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60에 200이죠. 서울시는 용적률 200이죠. 250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 1, 2, 1, 2, 100, 150, 200, 250, 250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외웠던 거는 시행령 외웠죠. 지금 현재 제가 어느 시 물건 하고 있어요? 서울시 물건은 200으로 돼 있어요. 200% 이하에서 조례 가정한다거든. 250에서. 서울은 200%고 부산도 200이고 수원은 250이고 뭐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그럼 여기 일종 일반 주거는 그럼 이게 60에 200이야. 그럼 50으로 하게 되면 5, 4, 20에 4층 짓는 거죠. 앞 개정되기 전에는 2층밖에 못 졌는데 지금은 몇 층죠? 대한민국의 제일 비싼 땅 청담동에서 용적률이 높으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저거를 바꿔준 거잖아. 이 상태로 볼까? 자, 땅 면적이 434면 0.302 곱하면 131평이니까 대략 130으로 할게요. 130평인데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라고 해서 이거 지을 때에는 건폐율 50을 적용해야 되니까 얼마야? 65평이 최대죠. 130에 50%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50평, 65평짜리로 몇 층 짓는 거예요? 2층 짓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일종 일반적으로 바뀌었다. 그럼 일종 일반적으로 바뀌면 60에 200까지 갔는데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50으로 할게요. 그럼 50에 200으로 하면은 얘는 똑같이 65, 65인데 얘 용적률이 2배 된 거죠. 2배 됐으니까 몇 층? 4층까지 짓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이 2배 이상까지는 아니어도 2배 이하에서 올라가야죠. 왜? 밑에보다 위에가 더 싸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이면 북쪽방향 1조 제한 받잖아요. 그래서 북쪽방향 1조 제한 때문에 똑같이 올라가지 않고 9m까지 가다가 쑥 꺾인 데 있었잖아요. 건축법 배울 때. 그럼 여기서 여기가 북쪽이다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다 그러면 이로 쑥 들어간단 말이야. 용적률 다 찾아먹지 못하겠죠. 우리나라는 주택은 대부분 3m니까. 3, 3, 3, 9m죠. 9m부터 높이 절반 떼야 되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야. 대략 요 정도 물건이 나올 거니까 그래도 한 1.8배에서 한 1.7배 정도는 가격이 땅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야.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장님이 바꿔주는 거지. 서울시에서 결정해 준 거잖아요. 왜 여기 옛날에 그 대통령이 살던 동네니까 바꿔줬겠지 뭐. 난 더 이상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토지가 나왔을 때 현재 상태에서 이거 중개해야 돼요? 중개하면 안 돼? 전용주거로 나왔을 때 중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일반 바뀌는데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사야죠. 이건 내가 사야 되는 건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중개해야죠. 그럼 설명할 때 장점에 대해 설명을 할 필요는 있어도 단점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결정이 보류됐는데 청담동의 저 앞에 그 상업지역 있는 라인 뒤쪽에 전용주거가 있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쟤는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조만간 다 바뀔 거야, 일종으로 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건폭 관련된 거 중에서 용도지역이 지금 튀어나온 거죠. 실무 나가면 써먹으니까.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도 건축법, 국토개법에서 했던 거고 도로 관리계획 1조 제한 다 했던 거잖아요. 이 법에서 배웠던 건데 과연 내가 이제 요거를 내가 다시 찾아보려고 했더니 찾아볼 수 있냐? 자격증 온 날 다 불태웠잖아. 집에 공법책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공법책 사기 시작한 거야. 이제 내가 이제 토지 쪽 하려고 하면 공법책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를 사기가 그러면 아까 법제처 사이트 있죠. 그 들어가서 법조문 보는 거를 좀 배워두면 돼요. 그럼 책 안 사도 되잖아요. 언제든지 법제처 사이트 들어갈 수 있으니까. 패드로 보면 되잖아. 책인데 뭐. 그래서 요거 배웠던 건데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입니다. 이거. 시계가 어디 있어? 요거만 하고 싶게요. 건폐율이 50인데 50%를 다 찾아야 되냐? 용적률이 300이다. 그럼 300%를 다 찾아야 되냐? 여기서부터 설명 하나 드릴게요. 땅이 큰 땅이 있고 작은 땅이 있으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적용하는 게 달라요. 작은 땅일 때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으면 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땅이 작아. 뭐 100평이 안 돼. 응? 건폐율을 다 찾아야 돼요. 한 개를 못 맞춥니다. 땅이 커. 땅이 크면 건폐율을 다 찾아야 돼. 용적률을 다 찾아야 돼.
용적률을 다 찾아야 돼. 예. 왜 그러냐? 작은 땅일 때는 1조 제한으로 올라가다 꺾여요. 그럼 용적률 못 찾아 먹죠. 뭐를 최대한 많이 찾아 먹어야, 건폐율을 많이 찾아 먹어야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땅일 때는 건폐율을 다 찾아야 되고, 큰 땅일 때, 넓은 땅일 때는 어떻게든 뒤로 떼어가지고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들 나중에 토지공개방에서 건축물 대장 뜯어보면 여러분 아파트 건폐율 얼마일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이종 일반 주거인데 60%잖아 건폐율이. 60%인데 여러분 사는 아파트 건축물 대장 뜯으면 건폐율 얼마 나올 것 같아요? 20%가 안 돼요. 아까 그 아이파크 있죠? 이 아이파크. 원래 맨 처음에 두 동 질러다가 한강변 높이 제한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 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9%예요, 9%. 그러니까 90%가 나대지라고. 거기 안에 숲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 주차장은 다 뭘로 뺐고? 지하로. 그래서 왜 용적률을 다 찾아 먹어야 되는데 하나 물어볼까? 여기 43평하고 여기 43평이 있어요. 요 43평 여기가 지금 현재 22억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32억이야. 그러면 같은 42평인데 얘는 22억이고 얘는 왜 32억이야? 한강 보이거든. 한강 안 보이잖아. 문을 딱 열면은 영동대교 보여요. 빨리 나가겠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야 TV 틀어봐. 이래. 안 되잖아. 그래서 가끔가다가 어떤 뉴스 나왔냐면 전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을 넘었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 기사가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쓴 거잖아. 전세 가격이 아파트가 어떻게 넘어? 아니 무슨 말이냐면 얘 전세 있죠. 얘 전세가 25억이에요. 32억짜리인데 얘는 22억이야. 그럼 얘 22억이죠. 근데 얘는 25억이죠. 전세가가 얘가 높은 거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드디어 뭐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었다 이상한 소리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를 하지 않은 기자가 이상한 얘기를 듣고서 야 요거 히트치겠다 해서 쓴 거지. 아마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그럼 요게 아이파크니까 그런 거야. 아이파크니까. 근데 얘네들 건폐율 보시면 얘가 20억짜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얼마야? 35억이니까 15억 올랐잖아. 5년 사이에. 이때 샀어야 되는데. 건폐율 봐봐요. 건폐율 얼마라고 돼 있어요? 9%야. 그러니까 아이파크는 건폐율이 9%인데 용적률이 300%거든요. 용적률은 다 찾아야 된댔죠. 땅이 크니까. 그러니까 296 거의 다 찾았잖아요. 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연면적을 다 빼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다 찾아서 판 건데 땅이 작은 100평, 50평짜리 땅은 올라가다 꺾여요. 그러니까 뭐를 최대한 많이 찾아야. 그래서 작은 땅은 건폐율을 60%면 59.9까지 다 뽑아요. 뽑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뭐 150, 160밖에 안 찾아먹어.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아야 이제 2종 일반 주거가 좋은 거야, 3종 일반 주거가 좋은 거야 그러면 대답이 나와요. 볼게요. 2종 일반 주거랑 3종 일반 중에 어느 게 좋은 땅이에요? 3종이 좋은 이유가 뭐죠? 2종은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200인데 3종은 250이에요. 시행령은 300인데 서울시는 200, 25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40평짜리 땅이야. 그럼 2종이 좋은 거야, 3종이 좋은 거야? 40평짜리는 뭘 다 찾으라 했죠? 근데 2종은 건폐율이 60인데 3종은 건폐율이 50이에요. 그래서 2종 일반이 훨씬 좋은 땅이야. 그런데 3종이 비싸. 근데 3종 산 다음에 후회하는 거야. 2종 살 거 이렇게. 사기 전에 후회했어야 되지. 사고 나서 후회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보다 3종 일반 주거가 훨씬 좋다라고 하는데 그건 큰 땅일 때 얘기해요.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작은 땅일 때는 둘 다 용적률이 179, 178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 200, 250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클수록 좋다. 건폐율.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가 훨씬 더 좋은 땅인 거야. 그러니까 토지 측면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그 땅을 가지고 뭘 하려고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건축하려고. 건축물을 지어야지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가치는 2종이 더 좋네 이렇게 가야 되고 땅이 클 때는 3종이 좋은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건물 안 지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아파트는 건폐율보다는 뭘 많이 찾아야 돼? 동네에 있는 조그만 이런 건물들은 건폐율을 많이 찾아야 돼. 3종 일반보다는 비싸도 3종이 별로 안 좋다. 2종이 더 좋다. 그래서 이 토지공개 확인서가
얘는 상업지역도 걸쳐 있고 이종도 걸쳐 있고 일종 전용도 저 세 가지에 걸쳐 있어요. 요 땅. 세 동짜리.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도로 옆에 200제곱미터 땅이면 몇 평이죠, 이거? 이거 숫자 앞에 한 자리 지우고 곱하기 몇? 3. 60평이죠? 네. 그럼 60평 정도 갖고 있는데 이종 일반 주거인데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40이에요. 다가오 지어서 노후를 대비한대.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가 언급을 할 때는 뭘 다 찾으라고 그래야 돼? 그렇죠. 건폐율을 다 찾아야 돼. 어차피 용적률 240 줘봤자 의미 없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몇 제곱미터였죠? 200에 60이면 6이 12. 그럼 120제곱미터 지을 수 있는 거죠? 120짜리로 원래는 4층 질 줄 알았단 말이야. 4층 질 줄 알았었지. 6, 4, 24니까. 그래서 120, 120이고 두 개 쪼개가지고 여기 60 나누면 되죠. 그래서 상가로 120 쓰고 여기 60 하면 되는데 아까 몇 층까지 올라가다가 중간에 여기서 꺾인댔죠. 여기 날아가는 거죠. 그럼 한 집 날아갔잖아. 그럼 대략 요 정도 건물이 나올 거라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으니 뭐를 다 찾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59.9까지 빼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구수가 5가구 나왔기 때문에 주차장이 5대가 나와야 돼서 피로티로 일부가 빠지면 상가는 조그만 거 하나 나오겠습니다. 네, 뭐 크게 나오면 뭐 GS 넣어도 되지만 너무 작으면 뭐 중개사무소 넣어야지 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겠습니다라고 설명할 정도면 돼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설계는 제가 나중에 가설계 프로그램 쓰는 방법만 가르쳐드리면 되니까 그때는 돈 들여서 하면 돼. 됐죠? 요게 이제 그래서 공법 배웠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거 배웠었잖아요, 이제. 이거 외운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5, 5, 6, 6, 5, 7, 9, 8, 8, 7 요거는 의미가 없다고. 요거는 시행령이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내가 어느 지자체 거냐에 따라 지자체 조례 찾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확인 설명서 있죠. 거기 건폐율 용적을 쓰는 칸 있잖아. 쓰는 칸에 얘를 쓰면 안 돼요. 얘 쓰면 나중에 욕 바지 먹는 거야. 조례에 있는 거 써야지. 그래서 조례 찾는 방법 아까 했으니까 사례로 이따가 할 테니까 그거만 하시면 돼. 잠깐 쉬었다가 요거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